서울에 첫 비가 내리던 금요일 밤, 나는 내 환자들의 결과 대신 내 결과를 열어보았다. 강남의 대학병원, 야간당직실의 형광등은 늘 그렇듯 희게 떨렸고, 소독약 냄새는 마스크를 뚫고 들어와 목을 타고 내려갔다. 복부 통증은 몇 주 전부터 묵직하게 따라다녔지만, 그날은 CT 모니터 위에 찍힌 얼룩 같은 음영이 내 이름처럼 분명했다. 췌장암, 말기, 간 전이, 수술 불가, 최선은 실험적 항암요법, 최악은 통증 조절과 정리. 맥박이 빨라졌다가 금세 잦아들었다. 펠로우가 내게 말을 걸었지만 나는 잠깐 산책 좀 이라고만 하고 당직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내 얼굴을 휴대폰 화면으로 확인했다. 놀랍도록 멀쩡했다. 환자에게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할 때의 표정과 비슷했다. 나는 눌러두었던 한 가지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혼자 죽고 싶지 않다. 누군가 내 마지막을 목격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었으면 좋겠다. 가을비는 마포의 골목까지 따라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홍대 입구역을 빠져나오자 튀김 냄새와 버스킹 소리가 섞여 올라왔다. 내 원룸은 망원시장과 가까운 오래된 빌라 4층에 있었다. 우우하는 냉장고 소리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반가웠다. 누군가를 초대한 적 없는 집. 냉장고에는 미지근한 생수와 요거트 2개. 싱크대에는 종이컵 몇 개. 나는 젖은 코트를 걸고 난방을 켰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빈 메모장에 세 줄을 썼다. 6달, 누군가와 함께 살 것. 서류상의 부부 같은 이름. 이상하고 비겁한 생각처럼 들렸지만 내 마음은 그 문장들에서 멈추지 않았다. 나는 커뮤니티 앱을 열었다. 방 나눔과 동거 구인 글이 뒤섞인 판에서 망설이다가 짧게 썼다. 같이 살 사람을 찾습니다. 6개월. 조건은 단순합니다.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을 것. 사생활 비공개 원합니다. 연락처는 비밀 댓글. 올리고 나서 바로 후회할 틈은 없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댓글이 달렸다. 근처 재활병원에서 동생 치료 중이라 마포에서 방을 구합니다. 연락주세요. 닉네임은 강도현. 우리는 그날 밤 망원동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비가 그치고 바람이 서늘해진 골목이었다. 그는 검은 패딩에 물에 젖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나보다 조금 더 큰 키, 말이 적어 보이는 눈. 나는 핫아메리카노를, 그는 따뜻한 보리를 주문했다. 서로 이름을 말했다. 한지원입니다. 강도현입니다. 우리는 광고성 소개나 농담 같은 건 생략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6달 동안 같이 살 분을 찾고 있어요. 제 집은 작은 원룸이라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방을 나눌 수는 없고 거실 겸 주방 공간을 함께 씁니다. 규칙은 3가지예요.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을 것, 어디에 가든 마지막 순간에는 옆에 있어 줄 것, 그리고 우리가 부부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말해줄 것. 그가 눈썹을 아주 조금 올렸다. 부부요? 서류상은 아니어도 말로는요. 제가 마지막을 정리할 때 필요할 수 있어요. 내가 말끝을 흐리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낮고 간결했다. 이상한 거래네요. 네, 그런데 저는 필요해요.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작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다. 오래된 영수증들이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공책이었다. 그는 펜으로 몇 가지를 적더니 내게 밀었다. 4가지 문장이 있었다. 밤늦게 들어올 수 있음. 동생 병원 동반 일주일 3회. 집안일 분담. 돈은 반반. 그리고 마지막 줄. 나를 쳐다보면서 덧붙였다. 사생활 묻지 않기. 나는 웃음이 났다. 사생활 묻지 않기. 좋아요. 그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다. 왜 6달이죠?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보았다. 거짓말을 고를 수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진실이었다. 그 시간쯤이면 저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치. 그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놀라지지도 않았다. 마치 비가 올 거라는 예보를 들은 표정이었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규칙 하나만 더요. 말씀해 보세요. 6달 동안 우리가 약속한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서로를 속이지 않기.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가장 무겁게 내 심장에 내려앉았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좋아요. 지켜요. 우리는 손을 간단히 맞잡았다. 따뜻했다.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완전히 그쳐 있었고 맑은 냄새가 골목을 채웠다. 그는 내 집 주소를 물었고 나는 내일 오후에 짐을 옮겨도 되는지 말했다. 그는 됩니다. 라고 말했다. 다음날 나는 김치와 달걀을 사고 친구를 하나 더 샀다.
그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몰랐다. 집을 둘러보았다. 낡은 전기난로, 책이 쌓인 벽, 싱크대에 기대어 놓은 접시 한 장.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될 공간은 너무 조용했다. 나는 창문을 한 번 열고 닫았다. 문틈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오후 4시쯤 도현은 검은 캐리어 하나와 접힌 담요를 들고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휠체어에 앉은 청년이 있었다. 앳된 얼굴, 한쪽 팔이 가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밝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재예요. 형이 방 얻었다고 해서 구경 왔어요. 나는 무심코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이에요. 민재는 방을 한 바퀴 둘러보고 아늑하네요. 라고 말했다. 도현은 담요와 캐리어를 방 구석에 내려놓고 말없이 주방으로 와 컵 3개를 꺼냈다. 나는 전기포트를 켰다. 보리차가 유리주전자에서 부글부글 끓었다. 세 사람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뜨거운 보리차를 마셨다. 민재는 병원 근처 공원 얘기를 했고 나는 망원시장 분식집 얘기를 했다. 도현은 주로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가 돌아갈 시간이 되자 도현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를 붙잡고 몸을 낮추어 말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잊지 마. 민재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햇빛이 잠깐 비쳐 들어왔다. 도현은 구석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규칙을 적읍시다. 냉장고는 반반. 쓰레기 배출 요일은 내가 챙길게요. 빨래는 각자. 신발은 문 밖에 두기. 그리고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나를 보았다. 마지막에 내가 옆에 있어도 된다면 그때까지는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묻지 마세요. 저도 당신의 이유를 묻지 않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조건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살짝 안심이 되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게 허락받는 일. 그건 서로의 상처를 성급히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들렸다. 저녁이 되자 허기가 느껴졌다. 나는 달걀을 꺼내 프라이팬을 달궜다. 기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고 고소한 냄새가 풍겼다. 도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불, 너무 센데요. 약불로 해보세요. 나는 놀라서 불을 낮추었다. 그는 달걀을 하나 더 깨서 넣고 노른자를 부서지지 않게 젓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밀었다. 단순한 동작인데도 놀랍도록 능숙했다. 나는 내 이름을 적은 접시를 꺼내면서 물었다. 요리 잘하시네요. 먹고 살려면 배워야죠. 그 말투가 가볍지 않았고 허세도 없었다. 우리는 고요 속에서 밥을 먹었다. 젓가락이 접시를 스치는 소리, 오래된 냉장고의 저음, 창밖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브레이크 소리.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침묵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느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병원에서 본 CT 영상이 점처럼 떠올랐다가 보리차의 김이 피어오르는 장면으로 바뀌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몸을 낮춘 도현의 모습, 민재의 밝은 인사, 프라이팬에서 달걀 가장자리를 밀던 손끝, 내 삶에 타인의 몸짓이 들어오는 순간들이 스쳐갔다. 나는 눈을 감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6달, 이 사람과 함께 나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보자. 거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컵을 씻는 물소리.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자장가처럼 들렸다. 나는 오랜만에 알람 없이 잠들었다.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았다. 다음 날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자 나는 직감했다. 오늘부터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의 첫 장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묻지 않기로 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켜보기로 했다. 끝까지.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주방 쪽에서는 조심스러운 움직임 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자 강도현이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는 무릎을 살짝 굽힌 채 싱크대 앞에 서서 뭔가를 씻고 있었다. 일찍 일어나시네요. 내가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말을 건넸다. 원래 습관이에요. 그는 짧게 대답하고 씻은 콩나물을 체에 올려놓았다. 콩나물국 끓이려고요. 속 따뜻해집니다. 그 말투는 친절하지만 거리를 두고 있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커피포트를 올렸다. 커피 향이 퍼지기 시작하자 주방 안의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지만 서로의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다. 그 사이에 놓인 건 아직 어색한 시간과 서로의 비밀이었다. 아침 식탁에 김이 나는 콩나물국, 김, 그리고 달걀 프라이 2개가 올랐다. 우리는 짧게 잘 먹겠습니다. 를 하고 젓가락을 들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묘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침묵이 각자의 숨을 고르게 해주는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그는 식기를 씻었고 나는 쓰레기 봉투를 챙겼다. 현관 앞에서 마주치자 그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제가 버릴게요.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라 근처 지나가니까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간 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어제와는 다른 조용함이었다. 누군가가 돌아올 집이라는 감각이 남아있었다. 점심 무렵 병원으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나는 흰 가운 대신 두꺼운 코트를 입고 병원 복도를 걸었다. 오늘은 진료가 아니라 환자 차트를 정리하는 날이었다. 오랜 시간 같이 일한 동료 윤세진이 나를 보더니 다가왔다. 지원아, 요즘 얼굴이 좀 달라졌네. 무슨 일 있어? 나는 웃어 보였지만 대답은 흐렸다. 그냥 집에 변화가 있어서. 세진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우리는 오래된 친구였다. 서로가 말하지 않는 이유를 알 때가 있었다. 퇴근길에 망원시장을 들렀다. 도련이 좋아할 만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싱싱해 보이는 고등어 2마리를 샀다. 집에 돌아오자 그는 거실 바닥에 앉아 노트를 펴놓고 있었다. 뭐 하세요? 내가 물었다. 동생 재활 계획 정리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물리치료 일정을 조금 바꿨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집중에 젖어 있었고 손끝은 반듯하게 글씨를 채워 넣고 있었다. 나는 주방에서 고등어를 꺼내 보여주었다. 혹시 생선 좋아하세요? 그가 얼굴을 들더니 순간 표정이 풀렸다. 네, 고등어 좋아합니다. 그럼 오늘 저녁은 고등어 요리 할게요. 그는 짧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다시 노트로 시선을 돌렸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나는 그가 종이에 적어 내려가는 글씨를 흘깃흘깃 보았다. 스트레칭, 상지 근력 운동, 주 3회 물리치료 병원에서 일하는 내 눈에는 그 계획이 단순히 재활 일정을 넘어선 애정의 기록처럼 보였다. 식사 시간이 되어 고등어구이와 된장찌개를 상에 올리자 그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형편이 어려울 때도 어머니는 꼭 생선을 구워주셨어요. 좋은 날보다 힘든 날에 더 자주. 그 말은 잠깐 멈춘 젓가락 끝처럼 가볍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우리 규칙이 떠올랐다. 묻지 않기. 그래서 대신 말했다. 오늘은 힘든 날인가요?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좋은 날이네요. 그 대답은 의외로 내 마음을 조금 흔들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그는 식기를 씻었고 나는 거실 정리를 했다. 쓰레기 봉투를 묶으려는데 그는 내 쪽으로 와서 봉투를 받아들었다. 내일 아침에 버릴게요. 오늘 버려도 되는데 밤 공기가 차니까 내일이 좋아요. 그 말에 나는 그냥 웃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여전히 이름을 부르는 횟수는 적었고 하루를 나누는 말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의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손이 움직이는 방향을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깨달았다. 서로의 이유를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이미 그의 삶 속에 작은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모르는 사이에 내 하루를 조금 더 길게 붙잡아주고 있었다. 겨울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아침. 창밖의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바람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거실에는 난방기에서 나오는 은근한 온기가 퍼져 있었다. 나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누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주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거실로 나가보니 강도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는데 표지가 달아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책을 덮고 말했다. 아침 드시겠어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준비할게요. 나는 냉장고를 열어 김치, 두부, 파를 꺼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하자 그는 싱크대 옆에 서서 칼을 집어들었다. 파 썰어드릴까요? 네, 그럼 부탁드릴게요. 칼질 소리가 부엌 안에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 단순한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했다. 식탁에 찌개와 밥, 김이 올랐을 때 그는 젓가락을 들기 전 내 얼굴을 잠시 보았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죠? 나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어떻게 아셨어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날 이렇게 이른 준비를 하셨잖아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에요. 우리는 아침을 조용히 마쳤다. 식사 후 나는 외투를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가 현관 앞까지 따라와 말했다.
마중은 못 가도 돌아오는 길에 뭐 먹고 싶은지 문자 주세요. 나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병원에서의 대기는 길었다. CT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상태는 악화되지 않았지만 호전의 징후도 없었다. 의사는 여전히 통증 관리와 생활 유지라는 말을 반복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의 거리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사람들은 겨울 코트를 입고 바쁘게 걸었다. 나는 그 속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집에 도착하니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났다. 도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아, 오셨어요. 떡국 끓였어요. 그냥 날씨가 추워서.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과 김치전이 놓여 있었다. 나는 한 숟갈 떡국을 먹었다. 국물이 부드럽고 따뜻했다. 맛있네요. 다행이네요. 어릴 때 설날마다 먹던 맛이라서 그냥 떠올라서 만들었어요. 우리는 식사를 마친 후 차를 마시며 거실에 앉았다. 그는 커튼을 반쯤 열어두었고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번져 있었다. 지원 씨는 병원에서 일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의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힘들죠. 하지만 이제는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이상하죠?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는데 요즘은 조금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다르게 보여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든 게 더 느리게,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냥 소리도, 냄새도, 얼굴도. 그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 그 시선은 깊고 도망가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게 나쁜 건 아니네요.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창문을 열면 찬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거실로 나가니 도연이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다.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못 주무셨어요? 내가 물었다. 네,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트를 덮으며 웃었다. 그건 규칙에 위배돼요. 서로 묻지 않기로 했잖아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아직 건너지 않은 강이 있었지만 언젠가는 건너게 될 거라는 것을. 방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생각했다. 누군가와 이렇게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하루를 보내는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 거리 속에서 나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조금씩 변하게 만들고 있었다. 겨울의 초입, 서울 하늘은 연일 흐렸다. 아침 햇살 대신 잿빛 구름이 창문 밖에 깔려 있었고 유리창에 맺힌 습기가 서서히 아래로 흘렀다. 나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방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도연이 나간 건가 싶어 거실로 나갔는데 그는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표지가 달아있는 얇은 책이었다. 아침 안 드세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는 책에서 눈을 떼며 고개를 들었다. 좀 이따 먹으려고요. 먼저 드시겠어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준비할게요. 냉장고를 열어 김치와 두부, 파를 꺼냈다.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냄비에 물을 올리자 도연이 조용히 싱크대 쪽으로 다가와 칼을 집어들었다. 파 썰어드릴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그 사이로 된장 향이 퍼졌다. 이 단순한 조합이 이상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했다. 식탁 위에 찌개와 밥, 김이 놓였을 때 그는 젓가락을 들기 전 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죠? 나는 순간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어떻게 아셨어요? 지난번에도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시더라고요. 뭔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에요. 우리는 말없이 아침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외투를 챙겨 입고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그는 따라 나와 말했다. 돌아오는 길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문자 주세요. 나는 짧게 네 라고 대답했다. 병원 대기실의 공기는 건조하고 무거웠다. 결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상태는 더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았다. 의사는 여전히 통증 관리와 생활 유지를 강조했다. 나는 차가운 진료실을 나와 버스에 올랐다. 창밖의 거리는 겨울 코트를 입은 사람들로 붐볐고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집에 돌아오니 주방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다. 도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떡국 끓였어요. 날씨가 추워서 그냥 먹고 싶더라고요. 식탁 위에는 김이 오르는 떡국과 김치전이 놓여 있었다. 나는 국물을 한 숟갈 떴다. 부드럽고 따뜻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맛있네요. 다행이네요. 어릴 때 설날마다 먹던 건데 갑자기 생각나서 만들었어요.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커튼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다. 지원 씨는 병원에서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힘들죠. 그런데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모든 게 좀 더 느리게, 선명하게 보여요. 어떻게 선명하게요? 그냥 환자의 얼굴이나 숨소리, 창밖의 풍경, 심지어 밤 냄새까지도요. 예전에는 놓쳤을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나쁜 건 아니네요. 밤이 깊어졌는데도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스며들었다. 거실로 나가니 도현이 담요를 두른 채 작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네,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무슨 생각인데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노트를 덮으며 웃었다. 그건 규칙 위반이에요. 서로 묻지 않기로 했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그도 나처럼 하루의 끝에서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 다시 방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규칙은 서로의 삶을 지키는 장치였지만 그 거리 속에서 나는 조금씩 그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묻지 않은 이야기들이 언젠가 스스로 흘러나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첫눈이 내린 날, 서울 거리는 희고 조용했다. 바닥에 닿자마자 녹아버리는 눈발이 코트를 적셨지만 나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퇴근 후 망원시장에서 장을 보았고 손에 든 비닐봉지는 점점 무거워졌다. 머리가 둔하게 울리고 시야가 흐릿해졌다. 집까지 몇 걸음 남지 않은 골목에서 발밑의 땅이 갑자기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 순간 차가운 공기와 함께 누군가의 팔이 나를 붙잡았다. 희미하게 들린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원 씨, 괜찮아요? 눈 좀 떠봐요. 눈을 뜨자 천장의 형광등이 시야를 흔들며 지나갔다.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고 도현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이마 위에는 차가운 수건이 얹혀 있었다. 쓰러졌어요. 시장에서 집 오는 길이었죠. 손이 너무 차서.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빨랐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병원에 갈까요? 그 말에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잠깐 어지러워서 사람이 길에서 쓰러지진 않아요. 그의 눈빛이 내 눈을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도현 씨, 사실은 저 췌장암이에요. 말기. 그 말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쥐고 있던 수건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2달 전. 이미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남은 건 길어야 6개월.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다시 들었다. 표정에는 놀람보다 결심에 가까운 것이 담겨 있었다. 그럼 앞으로 내가 옆에 있어도 되죠? 나는 숨이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왜요? 규칙에 있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약속, 지킬 거예요. 그날 밤,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나는 그에게 병원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다. 항암 치료를 거부한 이유, 통증 조절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고민 중이라는 것. 그래서 그 계약 같은 걸 생각한 거예요. 누군가와 6개월만 같이 살자고. 그 누군가가 제가 된 거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유는 모르지만 그날 만나서 그냥 괜찮다고 느꼈어요. 그는 잠시 웃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앞으로 6개월 동안 하고 싶은 걸 다 하죠. 목록을 만들어요. 목록이요? 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흔히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웃음이 났다. 지금이라도 만들어 볼까요? 그는 노트를 꺼내 가운데 줄을 긋고 왼쪽에는 지원, 오른쪽에는 도현이라고 썼다. 서로의 목록을 나눠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건 전부 같이 해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 첫 줄에 적었다. 바다 보러 가기. 그는 내 글씨를 보고 오른쪽 첫 줄에 똑같이 적었다. 왜 따라 쓰세요? 같이 가야 하니까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목록을 채웠다. 내가 적은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 먹기, 첫눈 오는 날 사진 찍기, 친구에게 손편지 쓰기 옆에는 그가 형무소 앞에 다시 서보기, 동생과 여행 가기 같은 것을 적었다. 서로의 목록이 겹칠 때마다 우리는 웃음을 나눴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여전히 규칙은 지켜졌지만 우리는 조금 더 서로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매일 아침 내 기분과 몸 상태를 물었고 나는 저녁 식사 후 그가 적어놓은 노트를 슬쩍 보았다.
목록의 옆칸에는 완료 표시가 하나둘 늘어갔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그렇기에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더 깊게 나는 그와 하루를 함께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목록의 마지막 줄이 채워지는 날, 나는 두려움 대신 감사로 그 순간을 맞이하고 싶었다. 첫 번째 목록을 실행하기로 한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우리는 새벽 5시에 집을 나섰다. 마포에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택시를 타고 첫 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이 희미하게 사라지고 대신 푸른 산과 강이 나타났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바다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해운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바다를 본 지 몇 년 만이었을까? 이렇게까지 빨리 올 줄 몰랐네요. 내가 말했다. 도연이 미소를 지었다. 목록에 있는 건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해운대 백사장은 겨울이라 한산했다. 파도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밀려오고 갈매기들이 멀리서 날았다. 나는 모래 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공기는 차갑지만 묘하게 살아있는 느낌을 줬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는 내 옆에 서서 파도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렇죠.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래 위에 앉아 사진을 찍었다. 그는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었다. 구도를 맞추고 빛을 계산해서 내가 웃을 때까지 기다렸다. 찍힌 사진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점심은 자갈치 시장에서 회와 매운탕을 먹었다. 나는 어릴 적에 좋아했던 광어회를 오래 씹으며 맛을 느꼈다. 목록 2개째 완성했네요. 내가 말했다. 그는 회 한 점을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3번째는 뭘로 할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친구한테 손편지 쓰기. 부산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 나는 가방에서 편지지를 꺼냈다. 수년 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위대 동기에게 쓰는 편지였다. 치료를 거부한 내 결정을 이해해줄지 모르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걸 전하고 싶었다. 편지를 봉투에 넣어 가방에 넣자 도현이 물었다. 그 친구는 뭐라고 할까요? 아마 울지도 모르죠. 그럼 답장이 오면 같이 읽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집 안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목록을 펼쳐놓고 다음 계획을 세웠다. 첫눈 오는 날 사진 찍기가 아직 남아있었다. 며칠 뒤 첫눈이 내렸다. 도연은 아침부터 카메라를 들고 나를 불러냈다. 우리는 한강공원에 서서 눈발 속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는 눈 위에 서 있는 나를 찍고 나는 카메라를 들고 그를 찍었다. 눈발 사이로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날 저녁 그는 동생 민재를 데리고 집에 왔다. 민재도 우리 목록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재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참여해도 돼요? 당연하죠.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민재의 목록도 만들었다. 바닷가에서 휠체어로 산책하기, 형이 만든 음식 먹기, 밤하늘 별 보기. 그 목록이 채워질수록 우리 셋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그날 밤 민재를 보내고 돌아온 도현이 창가에 서 있었다. 지원씨, 고마워요. 민재가 이렇게 웃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덕분에 제 하루가 길어졌으니까. 우리는 그날 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대신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보다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목록이 채워질수록 우리는 서로의 삶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언젠가 이 목록이 끝나는 날이 와도 이 시간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제주에 도착한 날, 바람은 차갑지만 하늘은 맑았다. 공항에서 내리자 곧장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다. 바다의 색은 서울에서 본 적 없는 짙은 파란색이었고 하얀 파도는 끊임없이 바위를 때렸다. 정말 여길 오게 될 줄 몰랐어요. 내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목록에 있었잖아요. 제주도에서 사진 찍기. 도연은 운전대를 잡은 채 웃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작은 스튜디오를 찾았다. 하얀 드레스와 검은 턱시도가 걸려 있었고 주인은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촬영은 야외랑 실내 둘 다 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여행 겸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이 많아요. 나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환자복과 흰 가운에 익숙했던 몸이 낯설게 느껴졌다. 드레스의 무게가 어깨를 눌렀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도연은 턱시도를 입고 내 앞에 섰다. 잘 어울리네요. 당신도요.
해변에서의 촬영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바람이 드레스를 부풀리고 우리는 파도 소리에 맞춰 웃었다. 사진사는 서로 좀 더 가까이 서보세요. 라고 했고, 도연은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나는 카메라 셔터보다 빠르게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느꼈다. 촬영이 끝난 뒤 우리는 성산일출봉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사진 일부를 미리 받았다. 화면 속에 우리는 진짜 부부처럼 보였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연기 같지 않았다. 마음에 들어요? 도연이 물었다. 네, 너무요. 서울로 돌아온 지 사흘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침에 휴대폰을 확인하자 메신저와 문자 알림이 쏟아져 있었다. SNS에는 우리가 제주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댓글창에는 낯선 이름들이 도연의 과거를 들추고 있었다. 전과자, 폭력범, 저 여자는 왜 저런 사람과 같은 말들이 눈에 들어왔다. 병원에서도 연락이 왔다. 한 선생, 병원 이미지 문제로 당분간 휴직을 권유합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다. 화면 속의 단어들이 내 마음을 찌르고 있었다. 도연이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사진이 퍼졌어요. 내가 말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앉았다. 죄송합니다. 제 과거가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그만하세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솔직히 힘들어요. 사람들이 제가 누구랑 있는지, 왜 있는지 함부로 말하는 게.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알아요.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조심했는데. 그래서 규칙을 만든 거잖아요. 서로 묻지 않기로. 하지만 세상은 묻고, 하고, 단정하죠. 그날 밤,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휴대폰 화면 속 댓글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다. 동정심일 뿐이다. 이런 건 오래 못 간다. 며칠 뒤, 나는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휴직을 받았다. 집에 돌아오니 도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무슨 말을 꺼내려다 멈추고 그냥 나를 바라봤다. 지원 씨, 혹시 이게 부담이 되면? 나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다. 아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죠. 우리는 다시 목록을 펼쳤다. 몇 개 남지 않은 항목들이 있었지만 그날따라 글씨가 조금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목록이 이 상황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끈처럼 느껴졌다. 휴직이 시작된 첫날,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아침 햇빛은 여전히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그 빛이 내게 닿는 느낌이 없었다. 시계 초침이 느리게 움직이고 주방의 냉장고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휴대폰을 켜면 여전히 알림이 쏟아졌다.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누군가는 나를 동정했고 누군가는 비난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고 믿었는데 그 길 위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도연은 매일 아침 병원에 있는 동생에게 다녀왔다. 그 시간 동안 나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숨 쉬는 것조차 귀찮아졌다.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창문을 열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거리는 평온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걸었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그냥 여기서 사라지면 어떨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아주 천천히 그러나 깊게 내려앉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도연이 들어왔다. 그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내 얼굴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다. 창문 왜 열었어요? 밖이 이렇게 추운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손이 느리게 움직였다. 그는 창문을 닫고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했어요?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냥 끝낼까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지원 씨, 저는 억지로 붙잡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이유로는 아니에요. 당신이 원해야만 해요. 그게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만 더 살아줘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이 느껴졌다. 나는 시선을 돌렸다. 창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하루만 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우리는 목록을 꺼냈다. 오랜만에 본 그 종이 위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항목이 있었다. 나는 연필로 새로 한 줄을 적었다. 죽는 건 선택지가 아니다. 도연이 그 글씨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건 마지막 줄로 남겨둬요. 다음날 아침, 그는 나를 억지로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한강변의 공기는 차갑지만 깨끗했다. 걷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졌다. 나는 깨달았다. 살아있다는 건 때로는 이유가 아니라 습관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습관이 이어지면 언젠가는 이유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조금 덜 흐려진 눈동자, 그리고 아주 작은 숨. 나는 그 숨을 놓치지 않기로 했다.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은 건 한강 산책을 다녀온 다음 날이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 씨,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임상시험이 시작됩니다. 췌장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물인데 기존보다 부작용이 적고 반응률이 높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시도해볼 만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이건 기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일까? 지난 몇 달간 치료를 거부해왔던 이유는 단순했다. 나는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다. 도연이 퇴근하듯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식탁에 앉아 그 소식을 전했다. 싱가포르에서 임상시험 제안이 왔어요. 그는 잠시 멈춰 서더니 의자에 앉았다. 가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럼 가요. 무서운 건 같이 버티면 돼요. 기대는 같이 가지면 되죠. 결정은 생각보다 빨랐다. 우리는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검토했고 여권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 민재도 소식을 듣고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형, 지원 누나랑 꼭 갔다 와요. 그리고 좋은 소식 가져와요. 그의 웃음 속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그 웃음을 기억하고 싶었다. 출국 전날 밤, 우리는 목록을 꺼냈다. 외국 여행하기라는 항목 옆에 조그맣게 싱가포르라고 적었다. 도연은 연필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번 여행은 목적이 하나 더 있네요. 살아서 돌아오는 거.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하자 후텁지근한 공기가 숨을 막았다. 병원은 공항에서 차로 30분 거리였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속에서 나는 담당 의사를 만났다. 그는 차트와 스캔 이미지를 보며 설명했다. 첫 주는 매일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이후 반응을 보고 주기를 조정합니다. 부작용은 피로, 구역, 미각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사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주사액이 천천히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동안 나는 눈을 감았다. 도연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가끔 물을 건네주었다. 그의 존재는 그 자체로 진통제 같았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부작용이 찾아왔다. 아침부터 속이 뒤틀리고 입안에서 금속 맛이 났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도연은 호텔방에서 죽을 끓여주었지만 두 숟갈도 삼키기 힘들었다. 조금만 더 버텨요. 오늘만 넘기면 나아질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초조함이 숨어 있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결과를 들었다. 의사는 신중하게 말했다. 암 크기가 조금 줄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입니다. 나는 믿기지 않아 의사의 얼굴을 바라봤다. 도연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봤죠? 살아서 돌아올 이유가 생겼네요.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나는 여전히 많이 먹지 못했지만 싱가포르의 야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시간이, 이 순간이 내 목록의 가장 중요한 줄이 될지도 몰라. 귀국을 일주일 앞둔 날, 아침부터 몸이 이상했다. 전날까지는 가벼운 피로와 미각 변화 정도였는데 그날은 숨이 짧고 복부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도연이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우리는 급히 택시를 타고 갔다. 담당 의사는 차트와 혈액검사 결과를 보며 얼굴을 굳혔다.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약물이 간에 부담을 준 것 같습니다. 당분간 투여를 중단하고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알았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부작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도연은 옆에서 의사의 말을 꼼꼼히 적었다. 한국으로 돌아가도 되나요? 상태를 안정시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병원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그날 밤 병실 창문 너머로 싱가포르의 불빛이 아득하게 보였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도연을 바라봤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다. 미안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가 고개를 돌렸다. 왜 미안해요? 당신까지 여기에 묶어두고 힘들게 해서. 그건 제 선택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없으면 그게 힘든 거죠. 그의 말은 가볍지 않았다. 나는 순간 울컥했지만 눈물을 삼켰다. 지금 울면 내가 더 약해질 것 같았다. 사흘 뒤 간 수치는 조금씩 안정되었지만 통증은 여전했다. 의사는 귀국 여부를 다시 물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이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목록을 꺼냈다. 아직 지우지 못한 줄들이 남아있었다. 나는 연필로 천천히 적었다. 집에서 마지막 겨울 맞기. 도연이 내 글씨를 보며 말했다. 돌아가서 이거부터 합시다. 그날 새벽, 나는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다. 옆에서 자던 도연도 바로 눈을 떴다. 괜찮아요? 조금 힘들어요.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잡고 이마에 얹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묘하게 진정시켰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면 남은 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예요. 누구도 뭐라 못하게. 그 말이 나를 붙잡았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아직 하루가 남아있다고. 그렇게 믿게 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날, 하늘은 흐렸지만 공기는 맑았다. 공항에서 집까지 오는 동안 창밖의 겨울 풍경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맞는 서울의 공기 속에는 차가움과 동시에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문 밖으로는 첫눈보다 무겁게 내리는 눈발이 천천히 쌓이고 있었다. 도연이 주방에서 뜨거운 차를 끓였다. 목록 첫 번째, 집에서 겨울 맞기. 시작이네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동안 우리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만들었다. 민재도 자주 들렀다. 그는 휠체어를 밀고 거실을 돌아다니며 나와 장난을 치기도 했다. 형이랑 누나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봐요. 그 말에 도연이 웃었다. 이제 자주 보게 될 거야. 어느 날 우리는 목록의 마지막 남은 항목을 꺼냈다. 죽는 건 선택지가 아니다. 그 문장을 보고 나는 연필을 들어 옆에 동그라미를 쳤다. 이건 지우지 말고 그냥 여기 두자. 그래요. 우리 목록의 시작이자 끝으로. 겨울이 깊어질수록 몸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나는 여전히 병원에 다니며 검진을 받았고 의사는 상태가 불안정하지만 안정적인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은 기적처럼 들렸다. 2월의 어느 저녁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했다. 법적인 절차도 하객도 없었다. 집 거실 한가운데서 민재가 증인이 되어 우리 앞에 서 있었다. 이제부터 형과 누나는 서로 지켜주기로 약속합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도연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내 심장을 감싸주었다. 지원 씨, 네? 혹시 내일 눈이 오면 한강 가요? 나는 웃었다. 알았어요. 근데 내일 눈 안 오면요? 그럼 모래라도 뿌릴게요. 우리는 그렇게 웃었다. 병이 내일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내일 이야기를 했다. 그날 새벽, 눈이 내렸다. 약속대로 한강으로 갔다. 강물 위로 흰 눈이 천천히 내려앉고 바람은 차가웠다. 우리는 강변에 서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서로에게 닿았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삶은 길이로 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순간들의 깊이로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미 충분히 깊은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돌아오는 길에 도연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지원 씨, 내일도 사라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내일은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눈이 녹고 봄이 오면 우리는 또 다른 목록을 만들 것이다. 그 목록이 몇 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만은 확실하다. 그 끝에는 언제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을 것이다. 죽는 건 선택지가 아니다.